이제 이 피크아웃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가율이든 숫자든 다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우한 갔다 왔어요.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우한을 떠온 사람들의 핸드폰에 번호를 다 추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로그 파일을 보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 수 있고. 네,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오늘 첫 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회는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만 퍼지니까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 신년 초만 해도 올해는 우리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중국 경제도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견해가 많았는데 아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이 정도쯤 되면 뭐 창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올해 경제가 과연 괜찮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경제 전문가로는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병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첫 회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저희도 첫 회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 이게 당장 지금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은데 그에 앞서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뭐 사스보다가 전파력은 거의 한 20, 30배 빠른 것 같고요. 그 사망률은 사스의 한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보다는 확산의 공포가 이게 이제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또 이제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정부가 강한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병들에 비해서 그 파괴력, 살상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크게 퍼뜨려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간 것. 그래서 중국이 2003년에는 고속철도가 없었는데요. 지금 중국은 전국에 고속철도가 깔려서 하루면 이제 전국으로 다 균이 퍼질 수 있는 이제 SOC의 발달이 빠른 이제 확산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 교통망이 발달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나쁜 점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통제를 하는 것이 이게 뭐 서방은 파퓰리즘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네.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는 이 독재 비효율을 하고 통제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터지니까 정말로 유례 없이 도시를 폐쇄하고 그리고 선간 이동도 막고 그리고 직장도 폐쇄하는 그래서 완전히 인구 이동을 올스톱시키는 이런 조치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회 시스템의 붕괴나 생산 설비의 붕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차질 이거다 정부가 풀면 뭐 다시 정상화가 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중국만의 특성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아예 이동도 못하게 하고 지금 우한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들 들어온 걸 보면 아예 진짜 자동차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 그다음에 사람이 길거리에 진짜 한 명도 없는 상태까지 갔던데 이거 정말 중국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 강점이 강한 이제 통제력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본 것은 과거의 사스에 비해서 다른 점은 잠복기 14일이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사스보다 훨씬 긴 거죠. 그래서 그 14일 안에 네. 이것을 완전히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14일만 움직이지 않으면 15일째에는 확진자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의 잠복기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정부가 세게 강하게 액션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망자가 후베이성에서만 진짜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국의 의료 시스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IT 산업이나 뭐 이런 산업에서는 거의 선진국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도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의료 시스템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뭔가 뭐 이 건강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많이 나왔겠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특히 의료, 보건, 위생 이쪽은 아직 이제 후진국 1인당 소득 $10,000 이제 평균이 $10,000니까 낙후된 지역은 뭐 훨씬 더 낮은 거죠. 아 근데 우리가 G2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집이 G2라는 것이고 이제 그 몸을 청결하게 했냐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중국은 우리 같으면은 이제 뭐 우리 수능 봤을 때 상위 0.1% 1%가 우리는 의대를 간다고 하는데 중국의 의대는 이과 중에서 이 랭킹이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의료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고 지금 우한 사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전반적인 의료 수준의 이제 문제도 있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한계의 시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캐파를 벗어난 막 그런 이유가 같이 작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제를 풀고 나면 다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염이 확산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감염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되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기업들이 이제 2월 9일, 10일, 13일까지 이제 직장을 열지 말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문을 열었을 때도 하루에 2번 반드시 직원들 온도 측정해야 되고 거기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격리를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국의 특성상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일주일 더 장사를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주일 더 쉬자.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냥 문 닫고 가자.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생산의 차질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3차 감염이나 확산에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3차 막는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2월 7일, 9일, 10일, 13일 이렇게 그 직장 복귀 날짜가 다른 것은 우한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래서 이제 접촉의 빈도가 안전성을 놓고 보면 가까운 뭐 상해라든지 그 근처 지역은 겁이 나니까 10일이나 13일로 딜레이를 한 것이고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위험이 뭐 2차 감염, 3차 감염의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고 이 빨리 공장을 이제 재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중국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큰 나라고 또 다양성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분수령이 언젠지 그리고 언제쯤 되면 이게 뭘 시그널을 어떤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시그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14일, 28일 네. 그래서 그 1차 잠복기, 2차 잠복기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 이제 2월 17일 뭐 요때가 지금 이제 얼마나 더 늘어나냐 요게 단기적인 피크를 결정할 것 같고요. 그럼 2월 17일에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나냐 이걸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8일 2차 이제 잠복기의 끝이기 때문에 네. 그때 중국 정부가 과연 제대로 통제했으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데 그것은 그 25도씨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광동성에서 발병을 해서 북경까지 이제 전염이 되는데 뭐 그 난리를 쳤지만 5월달이 되면서 북경이 사스가 확 이제 떨어지고 6, 7월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게 단백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백질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 열을 받게 되면 성질이 변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아마 25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이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소강 상태거나 또는 이제 툭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1년 중 평균 기온을 놓고 보면 북경은 25도가 되려면 한 5월 달 정도가 돼야 되고 우한은 훨씬 더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4월이면 온도가 25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2월 말 3월 초 정도를 피크로 보고 아마 사스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조금 특성상 좀 짧게 이게 창궐은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난화를 주로 걱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따뜻해지길 바라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된 거군요. 예.
빨리 이 봄이 와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네. 싶거든요. 근데 우한 가보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우한은 다행스럽게 안 가봤습니다. 예. 저 사실 우한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 저번에 어제 제가 그저께 분장을 하면서 분장하시는 분한테 제가 우한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멀리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다시 분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우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한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경제 도시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면서요. 어떤 도시입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4대 도시, 직할지 4대 도시가 중요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10대 도시 정도를 보는데 지금 우한이 중국 도시 랭킹으로 보면 한 9위 정도 하는 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대체로 뭐 4%, 5%, 6%를 넘어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한은 뭐 2018년도 6.9% 정도 성장률이 아주 높은 그러면 여러 도시 중에서 성장률이 아주 높습니다. 탑10 중에서는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아주 높은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후베이성 전체가 우리로 보면 한 5천만 뭐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규모고 거기에 이제 공대가 아주 세죠. 그래서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 네. 그 오너인 레이진이 우한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이제 있는 공대 우한대학이 뭐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학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이 그 광통신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 옵틱밸리였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이쪽이 굉장히 셌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그 반도체를 육성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한에 이제 메모리가 납니다. 우리 같은 D램은 아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대륙에다 만들어놨네요. 이거 보통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해안가 도시들 그 중심으로 보통 여러 공장들을 지었는데 오히려 반도체 공장은 지금 우한 쪽에 지금 많이 집중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은 이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사강하고 한수가 서로 마주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지 조건이 좋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그렇게 다 문을 닫으라고 강제를 해놨으면 이게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또 반도체 산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급망도 교란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그 세계 시장에서 뭐 두각을 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체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시장입니다. 전체 반도체 소비의 거의 63%를 중국이 소비를 하는데 중국의 국산화율은 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한 7% 내외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93%는 이제 다른데서 갖고 오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우한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주 재미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이게 같이 폭락을 해버린 거죠. 역시 이게 세계적으로 다 지금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중국이 지금 월드 팩토리인데 무슨 월드 팩토리 세계 공장이냐면 이것이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이 3대 제품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작게는 60% 많게는 90%를 중국에 생산합니다. 60에서 90%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우리 노트북 뭐 쓰시지만 네. 우리 뭐 한국의 양대 전자회사의 노트북 그 엘모, 에스모 그 회사의 제품도 아마 D를 열어보시면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한국의 노트북 100%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반도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네 소비의 수요에 거의 60에서 90을 그쪽에서 커버를 업체별로는 다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이게 타격을 받으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퀄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7, 80%를 거기다 의존하기 때문에 네.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퀄컴에서 뭐 여러 가지 칩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가요?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거기서 하기 OEM. 때문에. 그리고 네. 더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플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이죠. 애플은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단 한 대도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팍스콘이라는 푸스캉이라는 회사가 OEM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생산 차질이 생기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라 그러면 그 아이폰이 세계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기사들 보면 폭스콘이 만약에 문 닫으면 그것 때문에 뭐 공장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타격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 생산 차질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것을 셧다운 시킨 것이고 생산 설비나 기지나 기계가 파손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다시 늘어나겠어. 결국은 이번 사태는 제가 보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무슨 이제 시스템의 혼란이라기보다는 가동률이 90%에서 70이나 60까지 떨어졌다가 이것이 다시 회복하는 가동률의 하락으로 봐야지 이것을 전 세계적인 그런 생태계의 파괴나 뭐 훼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근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번엔 중국 내수 시장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사이에 중국 내수 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중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뭐 치명적입니다. 네. 치명적인데 그 바이러스 관련되는 전염병의 속성상 그것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길어도 아마 사스 때 그렇게 심각했던 사스도 3, 4, 5월 달 석 달 반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제 두려움, 공포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코로나 공포 때문에 만나지 않고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이런 현상이 소비에 영향을 갖고 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GDP 기여도가 거의 63% 가까이 됩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는 뭐 생산대국, 세계 공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미 제조대국이 아닙니다. 서비스대국, 이제 소비대국인데 그것이 타격을 뭐 당연히 받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기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결국은 이런 시장에 예기치 못한 샥이 오면 그것은 정부가 푸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보다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뭘 지원할 거냐 하는 것 여기에 먹을 게 많다는 거죠. 네. 그걸 더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불안감만 너무 과중시키지 우리가 그 실익을 챙기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쨌든 어떤 어려운 일에도 또 밝은 면이 항상 있는 거니까 좀 좋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3월 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줄여서. 예. 전인대가 열리는 거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인대가 일종의 좀 반전 포인트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이제 보면은 그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정서나 이것들을 아주 잘 읽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2월 말까지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뭐 부양책이니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방역 대책에다 포커스할 가능성이 높고 2월까지는. 그렇죠. 2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났을 이제 이 사그라드는 조짐이 보였을 때 이제 대대적인 이제 정책이나 뭐 이 대책을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밝은 면이라고 하면 이번에 뭐 중국의 인터넷이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냐. 아리바바나 탄센트가 뭐 한국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LCD 핸드폰을 만드는 IT 하드웨어 세계 1등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인터넷 회사
아리바바나 탄센트의 50% 6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건데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의 그 발전은 사스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사스가? 그래서 사스가 터지면서 네. 이제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를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바 사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또 다른 첨단 산업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첨단 산업이 아예 뭐 새로운 게 뭐 발전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좀 약했던 부분이 강해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관심 있게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그 이카노미가 이번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테이크오버할 가능성이 중국에 있다고 봐요. 그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스 때는 인터넷이었지만 지금 재미난 것은 이번에 각 25개 각 정부 부처가 종합 대책을 세웠는데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정보통신과학기술부라고 할까요? 그 신식부가 사스에 관련되는 빅데이터를 이거를 제공을 하겠다. 빅데이터를? 그게 이제 대책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이 15억 6천만 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놓고 보면 이 춘절에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개인정보하고 전혀 관계없이 네.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그러면 바이두 앱을 장착했거나 위챗, 우리 같으면 이제 중국의 카카오톡 앱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신호를 보면은 전국에서 인구 이동이 실시간으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누가 보내줘갖고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 앱을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는 빅데이터 플러스 AI가 네. 이것이 확 올라서는 이게 또 AI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중국에서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를 잡아낼 때 밤에 이제 와서 노크를 한다는 거죠, 공안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아냐는 거예요. 내가 우한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네. 이제 그것을 핸드폰에 로고 파일을 보면 네. 우리 이제 운동할 때 보면 핸드폰에 지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이동통신의 로고 파일을 볼 수 없지만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우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갔다 온 사람들의 핸드폰에 번호를 다 추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로고 파일을 보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 네. 어디에 이제 지금 자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를 실시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기술 발전은 좋은데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완전히 개인의 정보가 완전히. 그래서 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코바 사태는 중국의 그런 이제 빅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을 통한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를 찾아내는 네. 그 기술이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과연 중국 경제 어떻게 될 건지, 과연 이번 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또 이걸 극복해내서 뭐 좀 다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중국 경제가 보면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PMI 지수가 이제 50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은 2018년 1월 달부터 경기가 이미 하강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하는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게 뭐냐? 그 돈이거든요. 사스 때랑은 체력 자체가 다르다. 돈 푼다고 해서 이게 쉽게 안 될 것이다라고. 자유롭게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우리한테 다가온다. Round one, fight.